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19일 일본은행이 연 0.5%인 기준금리를 연 0.7%로 인상했습니다. 일본 기준금리가 이렇게 0.5%를 넘은 게 30년 만에 처음인데요. 시장에서 우려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은 벌어지진 않았지만 이 금리 인상에도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엔저는 다카이치 총리의 확장 재정 정책 때문이라고도 하던데요. 이른바 사나에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일본의 금리 인상 배경부터 또 대규모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는 사나에노믹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올해가 가기 전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게 되죠. 연말 정산에 대비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챙겨보기도 하고요. 올해가 지나면 가입할 수 없는 절세형 금융상품도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절세와 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직장인, 은퇴자들이 연말까지 꼭 살펴봐야 할 것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7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스피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네. 상승세 그래도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0.28% 상승하면서 4,117.32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엇갈린 흐름이었는데 코스닥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1.03% 하락하면서 919.5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자체는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코스닥은 환율 부담을 조금 더 크게 안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네. 낙폭이 1% 이상으로 좀 컸습니다. 네. 간밤 미장에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었고요. 대형 이벤트들이 다 소화된 가운데 좀 조용한 가운데 3대 지수가 모두 차분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주들도 상당수 오르면서 여전히 미장에서도 산타랠리 기대감이 이어졌고, 그래서 장 초반에는 우리 시장도 괜찮았습니다. 흐름을 잘 이어받아서 코스피도 1%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상승물을 좀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부담도 있었고요. 네. 연말이 되면 수익률을 좀 확정하는 곳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수급 주체 간의 팽팽한 매매 공방도 좀 나타났는데, 네. 그래도 오늘 보면 시총 상위주들 상당수가 좀 상승세를 유지를 했고요. 오늘 하나오션 같은 조선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그렇더라고요. 지수 자체는 오름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하락한 종목이 상승한 종목보다 2배 이상 많을 정도로 전반적인 투심이 되게 활발하지는 못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하나오션 주가 급등한 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미국의 그 황금 함대 네. 부상에 따라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한화오션 주가가 12% 급등했거든요. 일단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해군의 황금 함대 구축 구상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되게 웅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황금 함대,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을 좋아해서 정말로 황금을 붙인 거래요. 네. 근데 이제 황금 함대라는 거는 냉전 시대 이후 퇴장한 거대 전함을 재도입한다라는 구상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현재 미국 해군의 가장 큰 규모가 한 9,700톤 정도 되는데, 네. 이 거대 함대라는 거는 3, 4만 톤 정도 되는 정말 거대 전함을 그렇군요. 재도입하는 걸 말하는데, 네. 결국에는 날로 커져가는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한 네. 그런 황금 함대 구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거는 단계별로 계획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화오션을 언급했습니다. 함대에 편제되는 신예 프리깃함,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호위함이라고 하는데, 네네. 호위함과 관련해서 하나와의 협력 아래 건조될 거다. 이 부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화라는 좋은 회사가 있는데
이곳이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 얘기는 이제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황금 함대에 들어가는 프리게이트함을 건조한다라는 계획이죠. 한국과 미국 한미가 합의한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 마스가의 구체적인 협력 성과물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오션의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자, 환율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장중에 얼마까지 갔다고요? 환율이? 1484원 선을 찍었고요. 예. 일단은 오늘 주간 거래에서는 전 거래일보다 3.5원이 오른 1483.6원 네, 주간 거래를 마쳤고요. 네. 지금 또 오르네요. 1484원대로 다시 올라섰는데 예. 일단 오늘 출발은 전일 종가 대비 0.4원 오른 1480.5원에 출발을 했고 오전 9시 50분경 돼서 1484원 돌파를 하면서 지난 4월 이후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올해 연중 최고점이 1487.6원입니다. 오늘 1483원에 마감을 했으니까 불과 3, 4원 정도밖에 이제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연초 이후 이제 이달 19일까지 우리 원달러 평균 환율을 보면 1421.16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 외환 위기 직후였던 1998년 평균 환율 1394.97원보다 지금 26원이 높거든요. 네네. 올해 외환시장 폐장일이 12월 30일 5거래를 남겨뒀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아마 연평균 환율이 외환 위기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일단 정부는 지난주부터 뭐 일련의 대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고환율 추세를 꺾기 위해서 남은 기간 지금 연말 동안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총력전에 나설 지금 모양새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 상태에서 아마 더 오르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는 뭐 구두 개입부터 실제 개입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율 상단이 더 올라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지만 여전히 뭐 예를 들면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값이 이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다 오르네요. 정말 다 오르는데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 지금 온스당 4,500억 죄송합니다. 4,500억이래. 4,5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제 기준으로 처음으로 온스당 4,400달러를 넘어섰는데 네. 하루 만에 더 올라서 지금 4,500달러 선도 뚫어낸 겁니다. 네.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선물 가격이고요. 현물가는 오늘 오전 기준으로 4,450달러대까지. 네. 어쨌든 뭐 지금 선물과 현물 다 사상 최고가이고요. 금값이 조금 이제 잠잠했다가 다시 상승세를 가동한 배경에는 최근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요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 조치에 나섰고요. 지금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면서 그 베네수엘라 영토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네. 소식들이 전해지니까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다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값은 올해 뭐 기준금리 인하, 뭐 주요국 중앙은행의 거침없는 매수세 속에서 올해 들어서만 69% 올랐고요. 뭐 은값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은 현물가도 온스당 69달러대로 올라서서 네. 지금 최고치를 네, 갈아치웠습니다. 온스 달러 이렇게 하면 좀 확 와닿지 않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한 돈에 얼마다 이러면 좀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네. 국내 금값도 지금 거의 보기 힘든 가격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오늘 제가 한국금거래소에서 시세 확인한 걸로는 네. 한돈 3.75g당 기준으로 사실 때요 93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제가 91만 9천 원이었더라고요. 네. 하루 사이에 10,000원 조금 더 넘게 오른 거죠. 지금 이렇게 하루 사이로 뭐 이렇게 10,000원씩 오르면 정말로 이 한돈의 100만 원 시대가 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해 금이나 은값의 이 오르는 추세가 네.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유가가 급등했었던 1979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일각에서는 지금 금값의 경우에는 역사적 고점에 접근했기 때문에
급락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 경영자. 네. 최근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시중 통화량, 그러니까 M2 대비 금 보유량이 대공황을 제외하면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금 보유량이 너무 많이 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최근에 또 다시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냐? 네. 일부 전문가들은 투기 세력에 의한 금값 상승이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맞다면 단기 랠리는 금방 거품으로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개인정보 유출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신한카드사에서요. 네, 신한카드에서 약 19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총 19만 2,088건. 해당 정보는 신규 카드 모집에 이용하기 위해 유출됐다고 신한카드 측이 밝혔습니다. 네.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주민등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같은 신용과 관련된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신한카드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외부 해킹 같은 것들로 인한 유출을 우려를 하는데, 네, 네. 신한카드 설명은 해킹으로 인한 유출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내부 직원의 즉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신규로 가맹점이 들어왔을 때 이 가맹점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휴대폰 번호를 비롯한 정보를 유출해서 카드 영업에 사용을 하다가 유출된 것이라는 게 현재까지 신한카드 측의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일본이 30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 이유가 나카이치 총리의 대규모 확장 정책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이른바 사나이노믹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중일 갈등, 또 독도 발언까지 이 외교적 마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용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일본 은행이 지난 19일이었습니다. 그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수준이 3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죠. 네네. 네. 네. 30년 전에 어땠었나요? 그때 이제 95년 무렵에 그 플라자 합의라 그래가지고, 뭐 엔화가 이제 엔고가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낮추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제 이번에 0.25% 올려서 0.75% 돼서 네. 1995년 이후에 약 30년 만에 0.5% 이상 이 금리가 올라갔습니다만, 네. 일본은행이 이제 올해 1월에 정책 금리를 0.5%로 한번 올렸었고, 그러고 네. 나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동결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1월달에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했잖아요. 올해 올렸다고요? 올해 네. 올해 1월달에 처음 0.25에서 0.5%로 이렇게 한번 올리고 쭉 이제 동결을 했었어요.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지켜본다고 하여튼 지금까지 쭉 있다가 이제 네, 이번에 네. 올린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관세 영향이 이제 전모가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당초 우려했던 만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지금 이런 판단이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경제에 물가에 미치는 충격이 그렇죠.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나 봐요. 해서 이제 사실은 10월달에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거의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했는데 네. 그때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달에 다카이치 정권이 탄생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네. 눈치를 좀 보느라고 예. 눈치를 본다기보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카이치 총리한테 지금 현상을 좀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한 2개월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12월에 올렸는데 네. 일단은 이제 작년 올해 해서 이제 춘투에서 임금 인상률이 한 5% 됐고 내년도 한 5% 될 것 같다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이제 올려도 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다카이치 총리를 설득한 데 성공한 이유가 네.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네. 엔화 약세가 더 진행돼서 물가 상승이 더 이제 된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는 사실 금융 긴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금융 완화예요. 근데 금융 완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지 네. 절대로 금융 긴축이 아니라는 거를 다카이치 총리한테 계속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했다. 그리고 이제 다카이치 총리 애초 입장은 뭐였는데요? 다카이치 설득을, 총리의 예. 애초 입장은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네. 뭐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돈을 좀 풀자 이거였는데 네. 지금 풀게 되면은 엔저가 더 이제 심화되니까 네.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 생활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네. 사실 네.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정권이 사실은 이걸 원치 않았어요. 엔화 약세를. 네.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 엔화는 좀 강세 이걸 트럼프 정권이 원하기 때문에 그거랑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번에 정책위원 9명 전원이 이제 인상안에 찬성해서 이렇게 이제 확정 지은 건데 일단 이제 시장에서 조금 우려했던 거는 혹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글로벌 시장에 파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였었거든요. 작년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괜히 질에 조금 걱정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 같죠. 그렇죠. 네네. 작년 8월 5일에 뭐 블랙먼데이 해가지고 뭐 네.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일본도 빠지고 우리도 빠지고 대만도 빠지고 네. 역대급으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충격이었죠. 네. 네네.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학습 효과, 네. 충분한 예고 뭐 이런 게 좀 다르다. 작년 같은 경우 작년 한 7월달에 일본은행이 금리 올릴 때는 사실은 인상 폭은 0.25%밖에 안 됐지만 약간 깜짝 결정에 가까웠기 때문에 네. 준비되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좀 패닉에 빠지는 측면이 있었고요. 네. 반면에 이번에는 우에다 총재가 뭐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속. 금리 올리겠다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미 뭐 반영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경제 상태도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는 이제 공교롭게도 일본이 금리 인상한 직후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나쁘게 발표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이제 미국의 고용과 소비가 꽤 이제 견조한 지금 소프트 랜딩 경로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패닉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네. 마지막 3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도 좀 질적으로 바뀌었다. 어허. 작년에는 워낙 엔저가 이 160엔까지 뭐 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묻지마식 엔캐리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도미노처럼 무너졌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8월달 대폭락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네. 단기 투기성 자금은 많이 정리가 됐고 아하. 현재 네. 남아 있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0.25% 정도의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는 아니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2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런 소식이 맞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금리 인상하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이제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거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2% 넘어가는 거를 제 기억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26년 만이니까 뭐 제가 네. 26년 전에는 이 데이터를 열심히 보지 않았을 테니까. 네. 그래서 야 이게 일본이 10년물 금리가 2%를 넘어갈 때가 있나 이렇게 네. 굉장히 놀랐는데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경기 부양,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 26년도 예산 규모를 역대급으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채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이제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국채비라고 해서 왜 매년 국채 이자하고 상환 비용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30조엔 규모 정도 될 거로 보거든요. 국채의 국채 이자와 이자와 매년 상환해야 될 거. 상환되는. 요걸 이제 국채비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이 국채비가 한 30조엔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원리금 상환한다는 그렇죠, 뜻이죠. 그렇죠. 네, 예. 네.
그게 지금 금리가 1%만 올라도 뭐 어마어마하게 정부가 갚아야 될 네, 빚이 네. 늘어나니까 이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있고 아하.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금융정책 정상화를 하면서 사실 손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일본은행은 한 10년 이상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못 오르게 통제하는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네. 일드 커브 전체를 끌어내렸었죠. 네. 근데 그걸 지금 다 놔버렸거든요. 어허. 그럼 이제 일드 커브가 위로 막 둥둥 떠올라도 일본은행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브레이크 없이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데도 엔화는 약세다. 약세를 계속 띄고 있고 사실 엔화 약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한데요. 예. 지금 뭐 다카이치가 이제 확대 재정을 하고 있고 재정 건전성도 의심되고 또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디지털 적자 규모도 일본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러니까 이 달러 수요가 뭐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국장 탈출해서 저기 미국 투자하듯이 일본도 지금 미국 투자하는 저 주린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모로 하여튼 뭐 엔화 팔고 달러 사는 움직임이 네. 강해서 엔화 약세가 네. 좀 심해지고 있죠. 예. 네. 그럼 이제 이른바 사나이노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아베노믹스의 계승을 외치면서 확장 재정 노선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다카이치 총리를 여자 아베다 우리 언론에서 네. 그렇게 소개하면서 예. 아베노믹스나 사나이노믹스나 뭐 비슷하게 이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은 네. 좀 다릅니다. 어. 아베노믹스는 뭐냐면 세 가지 화살이 있잖아요. 뭐 네. 대담한 통화 정책, 기동적인 재정 정책, 네. 뭐 구조 개혁, 성장 전략 이런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통화 정책입니다. 돈 풀겠다는 거고요. 네. 사나이노믹스도 비슷합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 뭐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뭐 구조 개혁 같은 성장 전략 이렇게 세 가지가 예, 예. 있는데 사나이노믹스의 핵심은 적극 재정이에요. 적극 재정. 그러니까 뭐 거칠게 정리를 하면 네. 아베노믹스는 통화 정책, 네. 사나이노믹스는 재정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 아베노믹스는 큰 그렇죠. 축에 있어서 다르네요. 네네. 네. 그리고 아베노믹스는 기본적으로 네. 시장 중심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을 자유로운 시장이란 전제 하에 예, 예.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규제 개혁이 굉장히 규제를 풀어주는 거 이게 네. 중요했는데 네. 사나이노믹스는 기본적으로 시장 중심이 아닙니다. 정부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멱살. 네, 그러니까 큰 정부 전략입니다. 네. 정부가 그립감을 갖고 한다 네, 이거죠. 딱딱 찍어서 네, 네. 몇몇 기업, 몇몇 산업에게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산업을 키우겠다. 네. 그래서 이제 6대 전략 산업 뭐 전략 이런 것들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 네. AI, 반도체, 뭐 바이오, 핵융합, 뭐 우주 항공 산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정부가 핀셋으로 완전히 강력한 지원을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했던 산업 정책 있죠. 네, 그 네. 산업 정책을 부활시킨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의 경제 안보하고 잘 결합이 이제 되죠. 그래서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걱정이 일본 재정 적자 심각하다는데 괜찮나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네. 일단 일본 지금 이 사나이노믹스를 만든 사람들은 두 가지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속박이요? 일본 경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저주에 걸려 있었다. 한 가지는 균형 재정에 대한 어떤 압박감. 균형 재정 지켜야 돼 이런 거. 두 번째는 탈원전해야 돼. 네. 요거 두 개 벗어버리자입니다. 아하. 네, 균형 재정을 왜 지켜야 돼? 이거예요. 다른 나라는 지키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재정을 먼저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제 총부채 가지고 총채무 예.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네. GDP의 230%, 뭐 250% 할 때 그게 총채무입니다. 네. 근데 총채무 보지 말자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총채무 안에는 뭐 예금이나 외환 보유, 연기금, 연금 준비금, 뭐 공공기금 투자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금융자산을 빼자는 겁니다. 네. 빼면 어떻게? 빼면 돼요? 그게 순채무거든요. 네.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80% 정도 돼요. 확 줄어드는군요. 네, 근데 미국보다 낮습니다.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빚은 빚이지만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일본 정부가 뭐 모라토리엄 선언할 일은 없으니 네. 요거 빼고 우리가 고민하고 아하. 장기적으로 좀 네. 바라보고
빚이 무서워서 지금 투자 안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일본이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사실은 탈원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AI 시대잖아요. 이슈가. 전력이 네. 필요하잖아요. 네. 다시 원자력으로 지금 완전히 회귀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균형 재정에 대한 압박감을 버리자. 돈 쓸 땐 쓰자. 네. 두 번째는 탈원전 해서는 안 된다. 네. 원자력으로 오히려 더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그 돈 집행의 대부분이 이 돈을 많이 균형 재정 따위는 생각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원자력, 핵융합 이런 데 돈을 쓰자는 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지금 확장 재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국채 금리는 그렇게 상승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균형 재정 압박에서 벗어나고 탈원전 하자는 이거에 대한 일본 국내의 어떤 금융시장의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확실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사나이노믹스에 대한 기대감, 예. 뭐 강한 일본을 네.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아끼지 않겠다. 뭐 AI 반도체 핵융합에 전략 투자하겠다. 이러면서 26년 예산안이 뭐 천문학적인 이걸 지금 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요게 지금 경기 부양책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다카치 총리의 어떤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는 정책이 네. 방산, 조선, 반도체 이 섹터 랠리를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방입이 늘리니까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방산주들이 지금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일본은 원래 주식을 100주 단위로 사야 돼서 젊은 사람들이 투자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단위가 네. 너무 크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신니사 제도라고 비과세 통장을 하나 만들 수 있게 지금 정부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 주식을 넣을 수 있고 보통 일본에서 주식이나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한 20% 세금 내거든요. 네. 근데 요 안에 계좌에 넣어서 투자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과세니까 이제 요것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 주식 투자 열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일본 젊은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지금 뭐 5만 엔을 니케이 주가 지수가 뚫고 뭐 예전에는 그런 허황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10만 엔까지도 간다. 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국민들의 뭐라 그럴까 여론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네.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뭐 여러 언론사에서 나오는데 지지가 보통 60%에서 70%대입니다. 예. 지지하지 않는다가 한 20% 전후인데 네. 일단은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쓰겠다고 또 하고 있고 뭐 이제 재정 문제는 조금 뭐 접어두고요. 경기부양책을 쓴다고 하고 있고 또 뭐 중국하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일 갈등이 오히려 이제 다카이치 총리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그러니까요. 우리 총리가 할 말은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되면서 네. 조금 또 이어지는 게 있고 뭐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합니다. 거의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하고 저기 의원들하고 식사를 안 한다 그래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혼자서 밥 네. 먹고 네. 공부하고 뭐 이러니까 네. 국민들이 또 어떻게 추진력 보면 하나만큼은. 일 네. 하나는 열심히 한다 이런 네. 또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그런데 같아요. 이제 중일 갈등 지금 초반에는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게 또 갈등이 커지면 또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중일 갈등에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사실 이 뭐 중국이 여러 이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이 여행 가는 거 자제한다든지 유학 뭐 신중하게 뭐 자제한다든지 영화 개봉 상영 연기한다든지 하는데 네. 이게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일본 경제한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 관광객이 줄어든다 해도 뭐 그것도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 생각에는 뭐 여기서 더 이상 중일 갈등이 더 악화될 것 같지는 않다.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서로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중국이 일본한테 히토류 수출 규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일본을 뭐는 때릴 또. 수 있는 확실한 무기죠. 네. 그런데 일본도 중국을 때릴 수 있는 무기들이 꽤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게 포토레지스트 같은 네, 거. 네. 일본의 6대 화학회사들이 전 세계 물량의 95%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수출하지 않으면은 중국이 반도체 생산을 전혀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서로
네. 무기를 서로 딱 가지고 서로 겨누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가 조금 더 이 악화되지를 사실은 바라지 않는 측면이 있고 해서 네. 저는 이 정도에서 서로 좀 조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좀 그런 게 이 다카이 총리가 또 우리 독도를 두고 네네. 또 한 발언이 참 네. 좀 그렇습니다. 당황스러웠죠. 네, 좀 왜냐하면은 네. 아니 저 에이펙 회의에서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 기분 좋게 잘 만나고 가가지고 네. 갑자기 뜬금없이 독도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은 역사적인 좀 사실에 비춰봐도 뭐 국제법상으로도 네. 명백히 일본 일본의 고유 영토다. 영토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해가지고 황당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건 조금 우리가 이해라기보다 이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게 네. 요거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면 타카미 야스히로 의원이라고 네. 시마네켄 지역구 의원이에요. 네. 네. 시마네켄이 어디냐면은 우리로 치면 우리가 독도 주소가 있잖아요.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시마네현, 있거든요.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초. 다케시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슈화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일본 총리든 대한민국 대통령이든 이 질문을 받으면 딱 정해져 있는 답변이 있어요. 네. 그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의 고유 영토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다카이치로 하여금 그런 발언을 하게 한 거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우리 언론이 이거에 반응해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시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더 막 이렇게 논쟁이 되는 걸 사실은 일본 정치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고 한 거라서 우리가 조금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보니까 이게 그 출처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9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다카이치 정부 지지율이 전국 그 여론조사한 결과 73%였고 같은 날 또 니혼게이자이 신문, 도쿄 TV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75%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출범 초기고 네네네. 많은 기대와 희망을 불어넣기 때문에 네네. 초반에 이렇게 견고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30년 긴 터널을 지나온 일본이 이제 좀 뭔가 바뀐다는 거를 전 세계가 느끼고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그 일본이 나갈 때 우리한테 피해되는 건 없는 건지 우리가 우려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는 건지 이런 걸 좀 잠깐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예, 일단 네. 뭐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일본 기업들하고 거의 대부분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환율 문제하고 연계되면서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있고요. 엔저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 수출 기업들의 그렇죠. 가격 예, 경쟁력이 예, 예.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일각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한일 경제 협력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통해서 비용을 좀 다운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또 경쟁하고 하면서 좀 섹터별로 산업별로 우리가 현명하게 대화를 해서 조금 같이 맞춰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 일본 지역학부의 이창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때쯤 되면 이제 연말 정산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이 괜히 바빠져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연말 되면 이제 세금 줄일 거 이거 연말정산 12월 말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일단 이맘때가 되면 이제 제일 먼저 챙겨보는 게 사람들이 다 연금 계좌 챙겨보실 거예요. 연금저축하고 IRP 계좌부터 이제 점검을 해보게 되는데 네. 연금 계좌에는 이제 한 해에 1,800만 원까지 저축은 할 수 있는데 네. 저축 금액 중에서는 최대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네. 연금 계좌라는 게 이제 연금저축하고 IRP 두 종류가 있는데 연금저축만 가입하게 되면 네. 아무리 많이 저축해도 600만 원까지밖에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600만 원 이상 저축할 여력이 되시는 분은 IRP 계좌를 하나 변기해서 같이 가지고 계셔야지 네. 저축 금액에 대해서 이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지금 딱 점검해봤는데
한도에 아직 안 된다. 그럼 연말까지 입금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네, 가능하면 네. 입금을 하셔서 이제 이번 가능하면은 주 다음 주 그렇죠. 12월 수요일까지도 돼요. 예, 예. 아, 일단 그렇군요. 상품은 그 안에 들어가 사지 않더라도 네. 입금만 된 상태가 확인이 되면은 이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다 체크해 보시고 제대로 돼 있나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액공제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세액공제 효과는 이제 가입자 소득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이제 종합소득 기준으로 5,5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5,000원 기준점이 거기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한 4,500만 원 기준인데 네. 5,500만 원보다 이제 소득이 많으신 분은 저축금액에 대해서 이제 13.2%를 이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네. 이보다 소득이 좀 적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대상 저축금액이 한 900만 원 한도껏 다 하셨다라고 하면 전자 같은 경우는 118만 8천 원 정도 연말정산때 돌려받게 되고요. 네. 후자인 경우에는 이제 148만 5천 원 정도 세금을 최대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일단 주의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세액공제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거든요. 네. 근데 기납부 세액 자체가 작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환급 받는 게 없나요? 그러면 이제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 확인해 봤는데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저축을 하셨더라도 굳이 뭐 연말 정산할 때 저축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뭐 세액공제 못 받으면 손해 아닌가요? 세액공제를 안 받아 세금 못 달려받는 것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액공제 안 받고 저축한 금액은 네. 나중에 인출할 때 거기다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저축할 여력이 올해 만약에 했는데 저축할 여력이 없다. 근데 과거에 세액공제 안 받고 저축한 돈이 있다. 이 돈을 올해 저축번호로 전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A 씨가 작년에 IRP 계좌에 한 1,500만 원을 저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아무리 세액공제 많이 받아도 9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 600만 원 정도가 세액공제 안 받고 남아 있는 돈으로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올해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뭐 돈 쓸 데가 많아서 그런지 저축을 한 300만 원밖에 못하는 사정이 있다. 그럼 이 그럼 경우 지난해 받은 600만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지 않은 600만 원을 올해 끌어와서 그렇죠. 끌어와서 예, 600만 올해 전환하면 합치면 9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나 올해 저축 여력은 안 되는데 한도 못 채우신 분들은 과거에 혹시 세액공제 안 받고 저축한 금액이 있는지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건 은행에 가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겠죠. 그렇죠. 가르치고 보통 그거 다 전산 앱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계좌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고 안 되시면 이제 전화 문의하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못 받은 걸 올해 저축분으로 전환해 달라. 네, 혹시 과거에 세액공제 안 받고 저축한 돈이 있으면 올해 저축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게 있다. 있군요. 예. 네. 그 연금저축이나 IRP 외에 그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과거에 이제 40대 후반이나 지금 50대 정도 되신 분들이면 구개인 연금이라고 해서 오래된 연금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구개인 연금 보험이요? 예, 그게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판매됐던 건데 지금은 네. 판매가 안 됩니다. 근데 과거 판매했던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불입하면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50대 중후반 정도의 강의 같은 거나 상담 같은 거 왠지 보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네. 이거 가지고 있으시면 꽤 많으세요. 네. 그때 당시. 예. 그러면 이제 이 상품 특징은 뭐냐면 분기에 한 300만 원까지 저축하실 수 있는데 연간 저축 금액의 40% 그러니까 한돈 72만 원까지 저축 금액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아까 연금 저축인 IRP 계좌 900만 원 세액 공제 별도로 따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상품이 가장 큰 특징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비과세예요. 그래서 가급적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만큼 불입하시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면 세금도 안 내시니까 이거는 함부로 해지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이번에 국민연금 추후납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네.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번 해보신 분은 전화 통화가 거의 안 된다는 사실을 왜요? 알고 문의가 있습니다. 많은가 보죠? 추후납부에 관련된 문의가 너무 많아서 그게 연말에 쏠리나 보죠? 연말에 근데 이번엔 특히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내년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잖아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또 같이 인상되기 때문에 네. 사람들 입장에서 추후납부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올해가 좋아요. 보험료 오르기 전에 올해 납부해야 될까?
내년이 아니면 나을까? 소득 대체율이 내년에 올라간다는 게 그때 해야 되는 게 나을까요? 헷갈리네요. 네. 되게 궁금하신 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증이 이제 답하기 전에 이제 추후 납부가 뭔지 좀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네.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네. 보험료 안 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현재 시점에 보험료를 이제 전환해서 이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이제 추후 납부 제도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추후 납부를 통해서 이제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들도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30, 40대는 별 관심 없다가 50대 접어드신 분들 중에 네. 이제 연금이 이제 나중에 주요 소득원이 되신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가입 기간 늘리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추후 납부에 대한 문의를 되게 많이 하시고 특히나 이제 보험료율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 인상이 맞물려 있어서 최근에 이거 관련된 문의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지 못한 보험료 있을 때 추후 납부를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어떤 거예요? 추후 납부 대상 기간이 크게 한 3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이제 보통 이제 일하시다가 사업 중단하거나 실직으로 보험료 낼 수 없어서 납부 예외 신청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아, 네. 나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을 했는데 나 보험료 도저히 낼 형편이 안 돼라고 하시면 납부 예외 신청하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보험료를 안 내게 해주거든요. 네. 이 기간 동안 안 낸 보험료를 나중에 이제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 이상 내신 분들 중에 전업주부 그러니까 무소득 예, 배우자 예, 그런 분들은 예.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라서 네. 그 기간 동안 보험료 안 내시는 경우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업주부 아니라도 이제 기초수급자들도 안 내는 경우 있거든요. 이게 적용 제외됐던 기간 보험료도 안 낼 땐 좋았는데 나중에 연금을 적게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60세 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후 납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는 건데 1988년도 국민연금이 그때 생겼잖아요. 네. 그때 이후에 군복무하신 분들, 아. 군복무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시면 그만큼 또 기간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생활 계속 하신 분들은 나는 뭐 추후 납부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 군복무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처음 이제 알았습니다. 나도 이거 대상이 되는구나. 네. 저도 사실 이제 짧지만 군대를 갔다 와서 또 짧지만이라면 굳이 하시든지. 18개월 정도 갔다 왔는데 네네. 저도 그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걸 언제 추후 납부할까에 아.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납부 예외 기간, 적용 네. 제외 기간, 네. 군복무 기간 합쳐서 한 119개월까지 최장. 네. 그거를 보험료를 이제 추후 납부할 수 있고 금액이 좀 크잖아요. 네. 한꺼번에 내기 힘드신 분은 최장 60개월에 거쳐서 이제 아. 분납하실 수도 있고요. 분납하시는 경우에는 정기예금이자. 그런데 제가 됩니다. 언뜻 드는 질문은 그럼 추후 납부 보험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될까요? 이제 옛날 거면 예를 들어서 군복무 옛날 일단은 거를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면 네. 신청. 내가 이번 달에 신청한다 그러면 네. 이번 달 내 기준소득월액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기준소득월액에다가 납부 기한이 속한 달 보험료율. 그러니까 이번 달에 신청하고 이번 달에 납부한다 그러면 지금 보험료율이 9%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연금 보험료 산청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추후 납부 월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번 달 신청하고 이번 달에 납부하시는 분은 보험료율이 9%가 적용되겠지만 만약에 신청은 이번 달에 하더라도 납부는 내년에 한다. 이러면 내년도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직장인 A 씨가 이제 네. 기준소득월액이 한 월급이 한 5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군복무기간 한 30개월 보험료를 올해 안에 추후 납부 신청도 하고 납부도 한다고 그러면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에 보험료율 9% 곱하고 30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을 곱하게 되면 네. 납부해야 될 보험이 이제 1,350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 이걸 네. 만약에 내년도에 납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예. 되냐? 예. 보험료율이 9.5%가 적용되잖아요. 아. 그럼 500만 원에 9.5% 30개월 하면 1,425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니까 오. 보험료만 내고 보면은 올해 안에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근데 이제 추후 납부 신청하시면 내가 올해 내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고지서는 한 달 뒤에 나옵니다. 어머나. 그러면 그- 액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번 달에 내고 싶다 그러면 네. 가서 신청하신 다음에 바로 올해 안에 납부하시겠다고 해서 납부하시고 안 그러고 이제 고지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아유. 다음 달에 나오니까. 올해가 며칠 안 남았어요. 바쁘겠네. 이거 하시려면. 그래서 이제 문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가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올해 추납 신청을 하고 보험료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이제 보험료만 놓고 보면 그런데 아까 제가 소득 대체율의 영향도 살펴야 된다 아, 그랬잖아요. 이거 또 살필 게 있네요. 이게 네. 소득 대체율은 2025년 올해 기준으로는
41.5%가 적용되는데 네. 2026년 내년에 하면 43%로 상향됩니다. 같은 돈 내고 조금 더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돼서 예. 이 소득 대체율은 이제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달께 적용이 되거든요. 아하. 그럼 내년에 네. 나는 게 낫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험료로 보면은 올해가 낮고 소득 대체율을 보면 내년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좀 고민하다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내년에 하시는 게 그 내년에 하신 거가 2027년에 하는 것보다는 낫다.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추후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보험료율을 신청이 속하는 달 기준소득 월액을 적용해서 예.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한 50대 정도 되신 분은 직장 생활에서 급여가 제일 많은 달이라서 여기 기준으로 추후 납부 보험료하면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퇴직하고 나면 임의 가입자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자기가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 가입을 하게 되면 네. 퇴직 이후에 그러면 9만 원에서 최저 보험료 9만 원 정도로도 책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9만 원 곱하기 추후 납부할 기간하고 보험료율을 훨씬 곱하면 줄어들죠.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수 있죠. 물론 하지만 원금 수령액이 줄어들죠. 그렇죠. 연금 수령 일부 줄겠지만 이제 네. 소득 기간, 저축 기간,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서 얻는 효과들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당장에 이 소득 가지고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좀 줄여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겠다. 예. 또 언제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몇 추후 납부는 세까지? 예.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만 59세까지인데 이제 네. 59세 넘어가시는 분들도 이미 계속 가입하면 계속 납입을 연장할 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을 내는 중에는 추후 납부를 하실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추후 납부 보험료 이게 이제 우리 연말정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연말정산 때 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직장인들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낸 그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에게서 모르는 분들에서 왜냐하면 직장에서 연말정산 신청할 때 이게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동으로 세팅돼 있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서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됩니다. 네. 근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추후 납부 보험료도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언제 추후 납부를 할 거냐 할 때 네.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소득이 많아서 네. 소득세율이 높은 해에 추후 납부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돌려받는 금액이 크죠. 상대적으로 더 많죠. 그러네요. 아유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거 네. 자기 소득세율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이번에 올해는 또 뭐 회사마다 보너스 많이 나오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세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 경우에는 기왕이면 노후연금도 좀 늘리고 네. 세금도 좀 환급받는 효과를 높이려면 그러네요. 올해 안에 추후 납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죠. 임금 피크 이런 대상자도 그런 거 신경 쓰면 그렇죠. 좋겠어요. 임금 피크가 내년부터 줄어든다 그러면 올해 소득이 많을 때 나는 이때에서 좀 소득 공제를 조금 더 많이 받는 게 낫겠다.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소득 대체율도 살펴봐야 되고 보험료율도 살펴봐야 되고 소득세율 과세 예. 구간도 살펴봐야 되고 복잡한데 그 외에 또 어떤 거 좀 주목해 봐야 되나 내년에 또 이런 거 바뀌는 게 국민연금 관련돼서 바뀌는 게 뭐가 또 있는데 바뀌어요? 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인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이제 얼마나 깎이겠죠? 소득 활동을 종사하는 경우 이때 소득 활동이란 거는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 네. 월 309만 원 정도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연금 수령 개시 이후에 예, 말씀하시는 노령연금 거죠? 수령 연금 받을 때 네. 그 소득이 309만 원이 넘어가면 개시 연령부터 5년간 감액을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작게는 이제 100만 원 많을 때까지는 5%,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많을 때까지 10% 이런 네. 식으로 감액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감액되면 자기 연금액의 절반까지도 감액될 수 근데 있어요. 이거는 정말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분명히 이 근로소득이나 이 근로의지를 좀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법률 개정이 돼서 통과돼서 네. 내년 6월 17일부터는 309만 원 초과부터가 아니고 거기 플러스 200만 원 해서 509만 원 초과부터 감액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네. 상당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